하지만 선희도 정말로 몰랐습니다. 이수정이 누구인지 아니, 그때까지는 말이죠. 며칠 후 절망에 빠진 선희 앞에 낡은 금고 열쇠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편지와 함께요. 이름은 바꿔놨다. 여러분, 과연 이수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20년 동안 묵묵히 헌신한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가슴 따뜻한 감동 실화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이야기 여행 지금부터 시작해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한옥 한 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마당 한 구석에 쌓인 김장독들을 비추고 있었죠. 이 집의 안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선희는 벌써 20년이 넘도록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선희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어보는 것이었죠. 혹시라도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80을 넘기신 고령이었거든요. 아버지, 주무셨습니까?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면 시아버지는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시곤 했죠. 선희는 방을 환기시키고 이불을 정리한 후 아침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 후 지방으로 내려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 달만 있다가 올라오겠다고 했지만 어느새 3년째 떨어져 살고 있었죠. 월에 한두 번 올라와도 하루 이틀 머물다 다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희는 홀로 시아버지를 모시며 이 큰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시아버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안 나 없으면 안 굴러간다는 거 다들 모를 거야.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불평한 적은 없었죠. 오히려 시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미역국과 나물 반찬, 그리고 죽 한 그릇을 상에 올리고 시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식사를 하시면서도 말씀이 거의 없으셨지만 선희가 올린 음식은 항상 깨끗하게 드셨죠. 그런 모습을 보면 선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네 없었으면 내가 벌써 쓰러졌을 거야. 시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후에 꼭 선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말수가 적으신 분이라 이 한마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선희에게는 하루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하나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선희를 여전히 외부인으로 취급했죠.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선희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은 모두 시동생 부부가 논의해서 정했고 선희에게는 나중에 통보만 해주곤 했습니다. 시동생 아내는 가끔 집에 들렀을 때 선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형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보다는 형식적인 예의가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서운하게 느껴졌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편이 나을 때가 많았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런 분위기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시동생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 선희만 홀로 부엌에서 음식 준비에 바빴죠. 식사 자리에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치 선희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병원 검진은 받아보셨어요? 시동생 부부는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선희에게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시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온 사람이 선희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선희는 이런 순간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선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오면서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시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하나면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시아버지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선희는 느꼈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들고 말씀도 더욱 적어지셨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려졌고 가끔은 기침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선희에게 건네주시는 미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선희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어보면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면서 선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시아버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곤 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마음을, 그리고 선희를 위해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을 말입니다. 그 평온한 일상은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선희가 평소처럼 시아버지 방문을 열었을 때였죠. 시아버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영원한 잠에 드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선희의 절규가 조용한 새벽을 깨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맥박도 짚을 수 없었죠. 차가워진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급히 남편과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던 남편은 밤새 차를 몰고 올라왔고 시동생 부부도 새벽에 달려왔죠. 집안은 순식간에 상가집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동생은 시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평소 자주 찾아뵙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듯 했죠. 선희는 그런 시동생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시아버지를 돌봐온 자신의 마음과는 다른 종류의 슬픔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장례 준비는 시동생이 주도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부터 부고 연락까지 모든 것을 시동생 부부가 처리했죠. 선희는 다시 한번 외부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시아버지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형수는 그냥 상복이나 챙겨 입으세요. 시동생 아내의 말에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조차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게 서러웠지만 이런 때에 다툴 수는 없었죠.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먼 친척들, 오래된 지인들, 그리고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까지 모두들 고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인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마지막까지 며느리가 잘 모셨다고 들었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선희는 상주 옆에 서서 절을 받으며 시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매일 아침 건네주시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자네 없었으면 내가 벌써 쓰러졌을 거야 라고.
하시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장례식의 분위기는 발인을 앞두고 급격히 변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상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님이 재산을 꽤 모아두셨다는데 이 집도 그렇고 은행에 돈도 좀 있으시던데요. 유언장은 써두셨을까요? 선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발인 전날 저녁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과 주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했죠. 그럼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집중되었죠. 선희도 긴장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고인 김광수 씨의 유언에 따라 고인의 유산 전부를 이수정 씨에게 남깁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죠. 이수정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수정? 그게 누구야? 시동생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 없어. 변호사님 확인해 보세요. 유언장은 확실합니다. 고인이 직접 작성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셨거든요. 변호사의 대답에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숨겨둔 여인이라도 있는 건가? 아니면 어디선가 나타날 숨겨진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이상하네, 이상해. 평생 그런 이름 들어본 적 없는데. 친척들의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이름을 정말로 처음 들었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사람들은 선희의 그런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동생은 선희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죠. 형수, 혹시 아는 이름 아니에요? 시동생의 날카로운 질문에 선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선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시동생 아내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죠.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이수정 씨가 나타나시면 법적 절차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유산 처리를 보류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인을 애도하던 장소가 순식간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죠. 선희는 그 모든 시선들을 받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시아버지는 이수정이라는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남기셨을까? 그리고 왜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무엇보다 왜 자신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지만 동시에 이수정이라는 낯선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발인식이 끝나고 장례식장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에 대한 추측들이 끊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이상해. 형님이 그런 비밀을 숨겨두실 분이 아닌데. 혹시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잘못 쓰신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 속여서 유언장을 쓰게 한 거 아닐까? 친척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동생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선희를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죠. 선희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동생이 선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 정말로 이수정이라는 사람 모르세요? 몰라요. 진짜로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선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시동생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표정이 그랬어요? 뭔가 아는 것 같던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모르는 이름이 나와서 당황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시동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의 눈빛을 보내며 말했죠. 형수, 혹시 아버지 생전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돈 관련해서 말이에요. 선희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시동생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글쎄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면서 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동생의 말에는 날선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거실에 모여 앉아 계속해서 이수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누군가 아버지를 속인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조사해봐야겠어. 변호사한테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그때 시동생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 그 이수정이 혹시 형수 아니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선희에게 집중되었죠. 선희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이름 쓰는 거죠? 아버지한테서 뭔가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시동생의 말에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듯한 추측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며느리가 20년 동안 모시면서 뭔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쓰신 거구나. 선희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저한테 그런 다른 이름 같은 거 없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럼 왜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쓰셨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모르겠다고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시아버지를 모셨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친척들 사이에서는 온갖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전에 며느리가 몰래 돈을 빼돌렸다더라. 그게 들킬까봐 다른 이름을 썼다더라. 아니면 아예 위조 유언장을 만든 건 아닐까?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뭔가 있었을 거야. 이런 소문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오갔고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선희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이 집을 20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지만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시동생 아내는 더욱 노골적으로 선희를 의심했습니다. 형수,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서 뭔가 받은 것도 없고요? 통장이나 도장 같은 것도요? 계속되는 질문들에 선희는 지쳐갔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했거든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하지만 아무도 선희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선희를 완전히 범인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선희가 시아버지를 속여서 유언장을 쓰게 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형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20년 동안 모시면서 아무것도 없었을 리가 없어.
이수정이라는 이름도 형수 본명일 거야. 선희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반박할 말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수정이 누구인지 정말로 모르니까요. 그런 가운데 시동생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유언장의 진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혹시 위조된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찾아봐 주세요.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선희에 대한 의심은 계속되었죠. 선희는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슬픔도 크지만 가족들로부터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거든요.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선희는 끝까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상주 옆에 서서 문상객들을 맞이할 뿐이었죠.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시아버지가 왜 그런 유언장을 쓰셨을까?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선희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더욱 차가워졌죠. 친척들은 하나둘씩 돌아갔지만 시동생 부부는 매일같이 집에 와서 선희를 압박했습니다. 형수,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이수정이 누구예요?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이미 참을성이 바닥났다는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선희는 지친 표정으로 같은 대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로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믿어주실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가 그런 유언장을 쓰셨겠어요? 20년 동안 형수만 모셨는데 말이에요. 시동생 아내의 말에는 노골적인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선희가 시아버지를 조종해서 유언장을 쓰게 했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시동생 부부는 더욱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집에 찾아온 것이었죠. 형수,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요. 시동생의 말에 선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 무슨 정리요? 집에서 나가세요. 시동생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산도 못 받았으면서 여기서 뭐 하려고요? 이제 연 끊어요. 선희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나가라니. 이 집은 선희에게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었거든요. 시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20년 동안 지켜온 곳인데요. 지켰다고요? 형수 이름으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시동생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집도 아버지 명의고 유산도 이수정이라는 사람 거고 형수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변호사도 법적인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모든 재산이 이수정 씨에게 상속됩니다. 이수정 씨가 나타나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럼 이수정이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 집의 사용권은 정지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선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그건 형수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시동생 아내의 말은 정말로 매정했습니다. 20년 동안 시댁을 지켜온 며느리에게 할 말이 아니었죠. 그날 밤 선희는 빈집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고 시동생 부부도 돌아간 후였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계실 때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선희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죠.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이 집을 지켜왔건만 결국 외부인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적어도 자신의 존재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무언가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확인해 봤죠. 등기우편 한 통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봉투를 뜯을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금고, 열쇠 하나와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글씨를 보자 선희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기거든 이 열쇠를 써라. 이름은 바꿔놨다. 짧은 메모였지만 선희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준비해 두셨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놨다는 것은 혹시 이수정이라는 이름이 나와 관련이 있는 건가? 선희는 급히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디에 금고가 있는지 찾아봐야 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곳에는 금고가 없었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금고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포기하고 거실로 돌아왔죠. 열쇠만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름을 바꿔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그런 준비를 해두신 걸까? 다음 날 아침 시동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표정이었죠. 형수,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며칠만 더 주세요. 갈 곳을 알아봐야 해서요.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정리하고 나가세요. 시동생의 말에 선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수, 혹시 아버지가 뭔가 숨겨둔 것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나 통장 같은 거 말이에요. 20년 동안 모시면서 뭔가 받은 것 있을 텐데요. 시동생은 여전히 선희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요. 선희는 시아버지의 쪽지와 열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또 다른 의심만 받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시동생 부부가 변호사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집도 곧 정리할 거니까 짐 챙기세요. 이수정 씨가 나타나면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선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수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정말로 모든 걸 잃는 건가? 그날 밤 선희는 절망감에 쌓인 채 이불을 덮고 울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도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도 모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요.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선희는 그동안 갈 곳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20년 동안 시댁에서만 살았던 터라 따로 준비해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째 되는 날, 시동생 부부가 변호사와 함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지막 통보를 하러 온 것 같았죠. 형수, 짐은 다 쌌어요? 시동생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선의를 집에서 내쫓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죠.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선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요? 일주일이나 줬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 집도 곧 정리할 거니까 짐 챙기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변호사도 법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해 줬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이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이수정 씨에게 상속됩니다. 이수정 씨가 나타나면 즉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현실감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이 집이 정체불명의 이수정이라는 사람 것이 된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 저는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해요? 선희의 간절한 질문에 시동생 부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형수 일이에요.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해요? 형수도 이제 남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랑 상관없어요. 시동생 아내의 말은 정말로 잔인했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으로 지내왔던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렸다니. 그래도 20년 동안 뭘 했다고요? 아버지 모신 건 며느리 돌이 아니에요? 시동생의 말에 선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어 버렸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상황 보세요. 이수정이라는 정체불명의 사람한테 모든 재산이 넘어갔잖아요. 형수가 뭔가 꾸민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선희는 억울한 마음에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형수가 정말로 모르는 거라면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해요? 모르는 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선희의 절규에도 시동생 부부는 무관심했습니다. 이미 선희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변호사가 핸드폰을 보더니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잠깐, 방금 연락이 왔는데요. 이수정 씨를 찾았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특히 선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정말요? 어디서 찾았어요? 시동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보니 가명을 쓴 것 같습니다. 가명이요? 네. 실제로는 다른 이름을 쓰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가명이라니, 그럼 이수정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동생 아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연락이 올 예정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수정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가져가 버리면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건가? 형수, 이제 정말로 끝이네요. 시동생이 선희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수정이 나타나면 이 집도 넘어가고 형수는 완전히 나가야 해요. 그 말에 선희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네요. 이수정이 가명이라니. 시동생 아내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형수, 정말로 이 이름 모르는 거 맞아요? 몰라요. 정말로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아버지의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바꿔놨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이수정이라는 이름이 나와 관련이 있는 건가?
시아버지가 나를 위해 뭔가를 준비해 두신 건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쪽지만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정말로 끝이에요. 오늘 중으로 짐 다 빼세요. 시동생의 최후 통첩에 선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변호사와 시동생 부부가 떠난 후 선희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은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죠. 20년 동안의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간단한 짐만 챙겼습니다.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여관이라도 잡아야 했거든요. 시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어쩔 수 없이 두고 가야 했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선희는 시아버지가 주신 금고 열쇠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직도 금고를 찾지 못했지만 이 열쇠만은 가져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름을 바꿔놨다는 시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모든 것이 궁금했지만 답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절망감에 쌓인 채 이불을 덮고 울었습니다. 정말 이수정이 나타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건가? 하지만 선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나 깊이 생각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는지를요. 그리고 이수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말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선희가 상상도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튿날 아침 선희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오늘이면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름을 바꿔놨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선희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시아버지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곳만 찾아봤는데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볼 생각이었거든요. 시아버지 방에 들어서자 20년 동안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이 방에서 안부를 묻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몸이 불편하실 때는 간병도 했었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선희는 먼저 책상 서랍부터 열어봤습니다. 시아버지의 개인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금고는 보이지 않았죠. 그 다음 옷장을 열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선희의 눈에 벽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이불이나 계절 옷가지를 넣어두는 곳이었는데 혹시 그 안에 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벽장 문을 열자 예상대로 이불과 옷가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고 이불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혹시 그 뒤에 뭔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불을 다 꺼내고 벽장 안쪽을 살펴보던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벽장 바닥에 작은 금고가 놓여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가 이불로 가려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금고를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시아버지가 주신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금고에 꽂자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선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과연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금고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것은 수천만 원의 현금이었죠. 깔끔하게 정리되어 묶여있는 지폐들을 보고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금괴 몇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언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셨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평소에는 검소하게 사셨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숨겨두고 계셨다니.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한 것이었죠.
선희와 시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작년 시아버지 생신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선희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작은 생일상을 차려드렸던 날이었죠. 시동생 부부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선희와 시아버지 단둘이 생신을 보냈었습니다. 사진 속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희도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혹시 뭔가 적혀 있을까 싶어서요. 과연 시아버지의 친필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넌 내 딸이다. 아들이 못 지켜도 내가 지킬 거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선희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여기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상속자를 가짜 이름으로 등록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시동생 부부가 재산을 빼앗을까봐 말이에요. 이수정이라는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명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선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쪽지에 이름을 바꿔놨다고 쓰신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시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며느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싶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유언장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곰곰 생각해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선희 이름으로 유언장을 썼다면 시동생 부부가 강하게 반발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가짜 이름을 써놓으면 일단은 모든 사람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된 후라 번복하기 어려워집니다. 시아버지는 정말로 영리하셨습니다. 선희를 지키기 위해 이런 복잡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선희는 금고 안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있을까 싶어서요. 과연 작은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시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를 위한 마지막 편지였던 것이죠. 선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20년 동안 나를 정성껏 돌봐줘서 고맙다. 너는 내게 진짜 딸이었다. 내가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썼는지 궁금할 것이다. 시동생 부부가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내가 죽고 나면 너를 더욱 함부로 대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수정은 내 또 다른 이름이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은 이제 내 것이다. 당당하게 지켜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편지를 읽고 나자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배려에 감동해서 한참을 울었죠. 20년 동안 자신을 딸처럼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지켜주려고 하신 시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수정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죠. 이수정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선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선희는 금고 안의 물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현금과 금괴, 그리고 사진과 편지.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시동생 부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뜻대로 이 집을 지켜야 했죠. 선희는 다시 한번 시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당당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와 닿았습니다. 이제는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해져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선희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쌓여있던 억울함과 서러움이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느낌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움츠러들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희는 금고 속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현금과 금괴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시아버지의 편지와 사진은 따로 챙겨두었죠. 이제 시동생 부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쯤 되어 시동생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선희가 정말로 짐을 다 쌌는지 확인하러 온 것 같았죠. 형수, 짐은 다 쌌어요?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선희의 대답에 시동생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이라고요?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선희의 말에 시동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선희의 태도를 느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이요? 이수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에 시동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드디어 선희가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들었던 것이죠. 드디어 말하려는 거예요? 이수정이 누구인지? 시동생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이제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선희는 시아버지 방에서 가져온 금고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동생은 그 금고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선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거나 위축되지 않았죠. 아버지가요? 어디서 찾았어요? 아버지 방 벽장에 숨겨져 있었어요. 선희는 금고를 열어서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보여줬습니다. 시동생은 그 많은 돈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얼마예요? 수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동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욕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그럼 이 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거네요. 이수정한테 넘어가는 거고요. 아니에요. 선희의 단호한 대답에 시동생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수정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선희는 시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이름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당신들 눈을 속이려고요. 시동생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어갈수록 표정이 굳어갔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수정은 제 다른 이름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기 위해 만드신 거죠. 선희의 설명에 시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형수가 이수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아버지가 저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반대할 것을 아시고 이런 방법을 쓰신 거죠. 시동생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이 틀림없었고 내용도 명확했죠. 이건 사기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정당한 유언이에요. 선희는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본 시동생은 할 말을 잃었죠. 아버지가 정말로 형수를 딸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모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말이에요. 선희의 말에는 조용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형수를 내쫓고 재산을 차지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럼 이 집도? 네. 모든 재산이 제 것이에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선희는 시아버지의 쪽지도 보여줬습니다. 이름을 바꿔놨다는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믿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닌데.
아버지는 모든 걸 보고 계셨어요. 20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도요. 선희의 말에 시동생은 움찔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우리도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이면 아버지를 제대로 모셨어야죠. 20년 동안 몇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선희의 날카로운 지적에 시동생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월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오시면서 이제 와서 아들 행세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아버지 유언을 어기시겠다는 거예요? 선희의 단호한 말에 시동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시동생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오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따라온 것 같았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시동생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동생 아내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이수정이 형수라고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편지도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선희는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시동생 아내도 편지를 읽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죠. 이건 아버지 뜻은 이 집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 뜻대로 할 겁니다. 선희의 말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동생 아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 몫은 따로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정하셨으니까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다고요? 2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신 게 불공평한가요? 선희의 반박에 시동생 부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어쩔 수 없네요. 시동생이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수, 우리를 너무 원망하지는 마세요.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요? 선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언제 저를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그 말에 시동생 부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의 말이 맞았거든요. 이제 가세요. 아버지 뜻대로 이 집을 지킬 겁니다. 선희의 마지막 말에 시동생 부부는 집을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말이죠. 시동생 부부가 집을 나간 후 선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평온이었죠.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가 찾아와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이름이 선희의 가명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고 유언장의 효력도 인정받았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선희 씨 소유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선희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네요.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시다니. 변호사도 시아버지의 깊은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선희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했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선희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정도 고민한 끝에 선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한식당을 열기로 한 것이죠. 20년 동안 시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온 실력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동네에서 적당한 상가를 찾아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죠. 인테리어도 직접 계획해서 꾸몄습니다.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벽 한쪽이었습니다. 그곳에 시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걸어 놓았거든요. 작년 생신 때 찍은 그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한식당 준비를 하면서 선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기분이 새로웠거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메뉴도 시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들로 구성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 집에서 담근 김치, 손으로 빚은 만두 등 모두 시아버지를 위해 만들어드렸던 음식들이었죠. 한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개업하는 날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주었고 음식 맛을 보고는 모두 만족해했죠. 사장님,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김치도 시원하고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선희는 뿌듯했습니다. 20년 동안 갈고 닦은 요리 실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벽에 걸린 시아버지 사진을 보며 손님들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사장님, 저분이 누구세요? 그럴 때마다 선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분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피는 안 섞였어도요. 그 말을 들은 손님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을 들으면 더욱 감동했죠. 20년 동안 시아버님을 모시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아버님도 복이 많으셨네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들을 들으며 선희는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한식당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특히 선희의 정성스러운 손맛을 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죠. 사장님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마치 집밥 같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손님들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선희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음식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이 기뻤거든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선희는 깜짝 놀랐지만 자연스럽게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시동생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수, 장사 잘 되시는 것 같네요. 덕분에요. 선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역국 하나 주세요. 시동생이 주문하자 선희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서 내왔습니다. 시동생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말없이 있었죠. 맛있어요. 아버지가 드시던 그 맛이에요. 시동생의 말에 선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방식으로 끓인 거예요. 형수,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선희는 놀랐습니다. 우리가 형수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정말 미안해요. 이제라도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요. 시동생의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습니다. 선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가끔 들를게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언제든 오세요. 시동생이 떠난 후 선희는 시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도 이런 결말을 원하셨을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나자 한식당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겼고 선희도 사업가로서 자신감을 얻었죠. 남편도 지방에서 일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아버지의 편지를 읽고는 감동했죠. 당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우셨네요. 이제는 새 출발이에요. 선희와 남편은 한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선희는 항상 시아버지 사진 앞에 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잘 마쳤어요.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사진 속 시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선희는 매일 힘을 얻었죠. 눈가에 번진 미소 속에는 억울함과 상처를 딛고 선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진짜 딸로서, 그리고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으로서 말이죠.